강력한 제국이었던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이 전후복구로 힘겨워하는 사이에 새로운 세계의 강자가 떠오른 건데요. 어디였을까요? 미국.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중 군수물자 수출로 엄청난 전쟁 특수를 누렸는데요. 그런데 이때 일본은 한 가지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1920년부터 전함 8척과 함대의 주력이 될 전투함 8척을 만들어서 주력 함대를 늘리려는 계획인 일명 88 함대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전쟁도 막 끝났을 무렵 일본은 대체 왜 이런 계획을 세운 걸까요? 새로운 침략을 준비한 거 아닐까요? 미래를 대비한 건가? 바로 또 다른 강대국으로 떠오른 나라, 즉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역시. 교수님, 당시에 그 전함을 늘린다는 게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의 운명을 바로 이 해군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국가만이 그 지위에 맞춰서 함대의 규모도 커지게 됐고 이 함대의 질과 숫자가 곧 국력의 상징이 됐던 거죠. 이렇게 일본이 전함까지 늘릴 계획과 함께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기쁨을 누리던 그때 일본의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왜요? 바로 1921년 미국은 더 이상의 전쟁을 막겠다는 명목하에 워싱턴 DC로 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의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는 9개 국가를 불러 모으게 됩니다. 구 개 국가는 3개월에 걸쳐서 이제 협의를 한 끝에 총 3개로 나누어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워싱턴 체제라 불리는 조약인데요. 오 5개국 조약.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5개국의 해군 군축 협정. 5개국이 맺은 해군 군축 협정 조약으로 일본은 88 함대를 만들겠다는 전함 건조 계획에 좀 발목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때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553.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군함수는 아니겠죠?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예, 영국, 일본이 보유할 수 있는 전함의 비율이에요. 아.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5, 일본이 3에 해당하는 비율로 전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과 영국은 52만 5천 톤의 전함이 인정되는 반면에 일본은 31만 5천 톤의 전함만 인정될 수 있었던 거죠. 와, 제한시켰네요. 그렇죠. 왜 받아들였지, 근데? 예, 일본으로서는 당시 미국을 견제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조약을 거부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거나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일본에서는 평화를 위한 협정이니까 그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특히 군부에서는 쿠츠조쿠가 있고라고 굴욕 외교라고 굴욕적이다. 예, 굴욕적이다. 예, 그 간대국에 너무 양보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미국은 여기서 이제 됐어 하고 멈췄을까요? 강력한 걸 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 미국은 1930년
런던에서 열린 군축회의를 통해서 또다시 일본과 군사력 축소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팽창을 더더욱 저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의 불만이 터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바로 만주사변이 일어난 거죠. Japan's honor had been violated. Within half an hour, the Japanese railroad garrison launched a coordinated. 이때 그동안 일본을 예의주시하던 미국이 만주사변이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고 그리고 상당한 준비 끝에 대대적인 침공을 시작했다며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세워진 국제연맹이 나서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영상이 있어? China has long been derelict in her international duties as a sovereign state, and Japan, as her nearest neighbor, has been the greatest sufferer on that score. The adoption of this report would give the impression to the Chinese that they had been exonerated from all responsibility. I ask you not to adopt this report. The dramatic moment has arrived. Le rapport est adopté à l'unanimité. Japan, however, finds it impossible to accept the report adopted by the Assembly. Traduction. The Japanese delegates refuse to accept the decision and sensationally walk out of the assembly. 분위기가 안 좋네.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이후 곧바로 국제연맹 탈퇴를 통보하게 됩니다. 불만이 터져 나온 건 일본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 주도한 국제적인 제재로 군사력을 축소한 정부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일본 전국을 뒤흔드는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 사건은 바로 일본의 총리가 암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930년 11월 14일 평화 외교를 내걸며 군축 조약을 맺었던 27대 총리 하마구치 오사치라는 총리가 도쿄역에서 저격을 당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2년 뒤 일본에서는 또 다른 암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뭔 소리야? 어? 未曾有の帝都大不穏事件狙撃されて重傷の犬飼総理大臣ついに逝去전대미분의 도쿄에서 일어난 불온 사건 저격당한 준상이분 이누카이 총리 대신 마침내 서고 기사 속에 보이는 사진은 29대 일본 총리 이누카이 찌요시인데요.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저격을 당해서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그 범인은 바로 강경파 군인, 즉 지금의 우익 세력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요. 대체 이들은 왜 총리를 암살한 것일까요? 자꾸 협조하고 그거를 왜 받아들이냐 이런 거 아니에요? 굴욕적인 거를 하느냐. 굴욕적인 걸 왜 하고 라는 있냐. 거죠. 이들 입장에서 이누카이 총리는 나라의 힘을 약화시키는 연약한 총리였던 셈입니다. 범인들이 이누카이 찌요시 총리와 더불어 살해하려고 했던 인물이 또 한 명 있었어요. 여기에서 한번 첫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벌써.
이누카이 치요시 총리를 암살한 세력은 이날 미국의 한 유명 인사도 함께 암살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유명 인사는 누구일까요? 대통령 아닐까? 야, 대통령을? 정답. 예, 규현 씨. 미국의 대통령. 약간 발상은 좀 유사합니다. 하지만 오답. 힌트로는 대통령 못지않은 유명 인사입니다. 못지 않아요? 예. 셀럽인가? 아, 탑스타? 가수인가? 정답. 예, 크리스 씨. 그 My Way 부르시던 프랭크 시나트라. 예. 발음을 너무 잘하시는데 오답. 아, 누구지? 그때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셔요. 정답하세요. 정답. 예. 채플린? 아닌가? 찰리 채플린? 아닌가? 정답.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 근데 살았어요? 당시 찰리 채플린은 동아시아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얻으면서 신작 시티라이트를 선전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를 이렇게 순방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일본을 방문한 건데요. 이때 마침 이누카이 찌요시 총리가 찰리 채플린을 자신의 사저로 초대한 거였어요. 근데 총리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던 범인들 역시 이 총리의 계획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암살 계획에 찰리 채플린을 포함시킨 겁니다. 미국의 유명 인사까지 암살하면 경고를 날릴 수 있고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꿈꿨던 거죠. 그런데 찰리 채플린은 결과적으로 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게 지팡이 휘둘면서 이렇게 숨은 거 아니야? 손딱 쌌는데 모자 쓰고 마주사 모자. 재치 있게. 영화처럼. 아니면 전날 과음하셔서 못 가셨나? 약간 유사한 접근 방식입니다만은 찰리 채플린은 총리를 만나기 전에 미리 잡아둔 스모 경기 관람하고 그다음에 튀김을 먹는 일정이 좀 늦어졌어요. 딜레이 된 거예요. 세상에. 튀김이 살렸네, 튀김을. 세상에. 늦어지면서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병사에게 고함, 칙명이 내려졌다. 이미 천황폐하의 명령이 내려졌다.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으니 즉각 저항을 멈추고 부대로 복귀하라. 그러면 지금까지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36년 2월 29일 계엄사령관 가시 고헤이. 이 쿠데타는 결국 효화천황의 진압 명령으로 4일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군부가 일본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천황을 방패막이로 한 전쟁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반미 감정을 앞세운 군부 세력은 효화천황을 수장으로 군을 통솔하는 대본영을 구성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군부가 감행한 첫 번째 전쟁은 중국의 자원을 수탈해서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 했던 전쟁, 바로 중일전쟁인데요. 이때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난징 대학살이 발생한 겁니다. 아, 난징 대학살. 최소 12여만 명, 그리고 최대 30여만 명이 희생된 학살 사건까지 일어나죠.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서구 열강들의 수많은 함대가 태평양을 떠나서 나치 독일에 맞서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 태평양에 있는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일본이었죠. 이때 미국은 태평양을 노리는 일본을 막으려는 한 가지 묘수를 내는데요. 에? 본토인 캘리포니아 기지에 있어야 할 함대를 하와이에 대거 주둔시킨 겁니다. 일본을 견제해서 태평양을 좀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 아닐까요? 그렇죠. 일본에게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 태평양에서의 영역을 확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 넘어오지 마라. 그렇죠. 선을 지켜라. 결국 일본은 1940년 9월 북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인도차이나 북부를 점령하고 맙니다. 아, 이젠 동남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린 거네요. 그렇죠.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런 다음 일본은 곧바로 며칠 뒤에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기 전 초강수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화면을 볼까요? 이 그림의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아, 삼국 친선? 세 개의 나라가 친선 배치하는 거 아니에요? 역시 일본어 능력 시험 3급에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삼국친선, 일독이.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 일독이. 3개국이 뭐 합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대신에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맺은 군사조약, 삼국 동맹인데요. 일본은 유럽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일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동맹국 중 하나가 현재 유럽 전쟁이나 일본, 중국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에게 공격당할 경우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으로 서로를 도울 것을 약속한다. 예. 여기에서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미국. 그렇죠. 당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나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국동맹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였나요? 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지 않았지만 영국 등에게 이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영국 등 서구 열강들의 동남아시아 식민지를 점령해서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얻는다면 결국 미국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결과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와. 그래서 삼국동맹으로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가 생긴 그 일본은 이제 마음 놓고 태평양 일대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당시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들이 보이죠. 일본은 1940년 9월 삼국 동맹 후 곧바로 인도차이나 북부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1941년 1월 아시아 최대의 석유 산지이자 전쟁에 필요한 고무와 쌀 등이 풍부했던 곳, 바로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의 슐라웨시 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수입이 막히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수탈을 하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침공을 감행했던 일본을 미국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제재하지? 미국은 먼저 태평양을 노리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1941년 2월 진주만을 기지로 태평양 함대를 창설합니다. 여기에 경제적으로도 더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요. 일본에게 항공기 제조에 필요한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석유 수출을 완전히 중단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럼 끝나는데? 제일 필요한 건데 석유가. 엄청난 타격. 미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초강수를 둔 거죠. 초강수 연료를 끊어버리면 뭐. 일본은 미국과 교섭도 좀 진행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든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을 불간섭하며 모든 나라가 평등하다는 원칙과 태평양의 현상, 지금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4가지 원칙을 일본에게 전하면서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어요. 과연 일본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이 생각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의 전면전이었던 겁니다. 기세가 장난 아니네. 미국하고 그냥 맞짱 뜨려고 그러고. 결국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한 일본은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입성한 일본 영사관들에게도 한 가지 임무를 주게 되는데요. 바로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함정을 감시하는 일, 즉 스파이 활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식으로 문제를 한번 또 내보도록 할게요. 예. 하와이에 주둔한 일본 영사관은 미 해군을 정찰하는 것 외에도 어떻게 주요 정보를 얻었을까요? 좀 이렇게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리면 매일 아침 사람들이 하는 행위도 뭘 합니다. 정답. 크리스 씨. 매일 아침에 신문을 봐요. 신문. 맞아요? 크리스 씨 정답. 신문이야? 진짜요? 예. 신문. 현지 아니 신문은 누구나 뭐- 다 보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근데 그때 당시에 하와이에서 발행하는 현지 신문에는 하와이에서 주둔하는 미군의 함대 동향을 좀 상세하게 싣고 있었어요. 신문에? 예. 야 희한하다 그것도. 희한하다. FDR requests funds for 68 Navy vessels.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68척의 해군 함정에 대한 자금을 요청. The second contingent of approximately 30 ships, including the aircraft carrier Yorktown, will leave on or about October 14th, according to unofficial reports. 엄청난 정보네요. 비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모함 요크타운 포함한 약 30척의 두 번째 함대는 10월 14일경에 떠날 예정이다. 그러니까 당시 하와이 신문은 미국 함대의 규모와 활동, 심지어 입출항 날짜까지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진짜 내부에 적이 있네 진짜. 예, 하와이의 일본 영사관은 그대로 이 내용을 일본에 보고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일본에서는 그랬겠다. 야, 너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뭐 별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 그리고 일본은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냅니다. 기본적인 미 해군의 방어 시설과 항공기, 함정의 종류는 물론이고요. 1941년 5월 함대 전력의 4분의 1이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함정이 항구 내에 정박하는 게 일요일이라는 것. 이러한 정찰 내용을 기반으로 일본은 일요일 공격이 가장 많은 미 해군의 함정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또한 먼저 일본은 진주만과 오아후 섬의 그림을 활용해서 섬의 주요 지형물을 미리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축적대로 만든 모형 군함을 제작해서 공습 시 어떻게 진입할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진주만과 흡사한 화산섬인 규슈의 사쿠라섬에서 진주만 공습의 실전 훈련과 저공 비행
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공습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이때 미국과의 전쟁을 주도하며 군을 지휘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볼까요? 누군지 알겠어요? 예. 영화에서 예, 많이 봤어요. 그렇죠. 많이 본 분들. 이 두 사람은 당시 일본 육군과 해군의 축이었던 도조 히데키와 야마모토 이소로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도조 히데키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건 4년 동안 싸웠던 만주사변의 성과가 제로가 되어 만주국이 위험하게 되고 조선을 국방의 최전선으로 삼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미국과의 전쟁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연합함대 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사람은 태평양 함대가 있는 미국의 급소, 바로 진주만을 빠르게 공격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두 인물 모두 미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대결이라고 봤던 거죠.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미국에 살았던 적도 있고 그 하버드대에서 연수 받았을 정도로 영어도 잘했고 미국통이죠. 네, 미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오래 전쟁하면 이기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장기전은 어렵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중심이 된 일본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전쟁, 즉 진주만 공습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길고 긴 태평양 전쟁에 서막이 열리게 된 거죠. 일본 해군은 항공기를 실은 항공모함 6척을 앞장세워서 이투루프 섬에서 하와이로 향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앞장서서 수행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구모 추이치라는 항공모함 지휘관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이들은 극비리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일체의 통신도 하지 않고요. 바다에 쓰레기조차 버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조심 태평양을 건너간 결과 9일 만에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주만에 정박한 태평양 함대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비행장에 있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거였어요. 결국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일본군은 빠르게 진주만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항공기를 싣고 또 띄울 수도 있는 항공모함 6척, 그리고 전함 2척, 그 외 전투함 15여 척과 항공기 350여 대와 함께 진주만 인근에 도착하게 됩니다. 되게 많이 갔네. 총공격이야. 총공격인 거죠. 오전 6시 10분, 일본군은 항공모함에서 항공기를 발진시키게 됩니다. 모두 800시간이 넘는 실전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로만 엄선된 조종사들이었는데요. 이들의 항공기는 빠르게 진주만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1차 공격은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태평양 함대와 항공기지를 집중적으로 파괴했는데요. 그렇지. 와. 속성적으로 그냥 당하네, 이거. 그냥 정박해 있는 거잖아요. 예. 미국의 제공권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완전 영화 같아요, 그냥. 그냥. 저기 실제 영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일본은 진주만 수심이 얕다는 정찰 정보를 듣고 난 후 얕은 수심에 투하할 수 있는 신형 어뢰를 개발했어요. 아.
그새 진주만에 딱 맞는. 그렇죠. 기존 어뢰보다 물속 깊이 빠지지 않아서 수심이 얕은 진주만 폭격해는 최적이었던 겁니다. 결국 일본 항공기의 어뢰 공격에 전함 USS 애리조나의 함수 탄약고가 터지면서 1177명의 미 해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일본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일본은 2차 공격 때에 170여 대의 공격기를 추가로 발진시켰습니다. 와. 이미 자초된 미국의 전함들까지 끝까지 공격한 일본의 항공기는 1시간 50분 만에 모든 공격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살아남은 이조차 평생 트라우마와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던 만큼 공격은 엄청났습니다. 이날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는 전함 3척이 침몰하고 18여 척의 배가 손상을 입었는데요. 그리고 항공기 188여 대가 파괴된 겁니다. 그 결과 하와이 주민을 포함해서 2,300여 명의 미군이 전사했고요. 1,3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일본군은 손실된 항공기는 겨우 29대 정도였고요. 장함정과 대형 잠수함 등 6척가량이 손실되었을 뿐이었어요. 미국의 완벽한 패배였던 거죠. 일본이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주만 공격을 했던 그 대목에서 일본이 결정적인 실수 2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진주만 2차 공격이 지난 후 일본의 공격대장은 3차 공격으로 오일탱크와 병창기지를 폭격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의 지휘관 나구모는 그것을 거절을 하죠. 더 이상의 모험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일탱크와 병참기지가 파괴되지 않는 한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좀 간과한 거죠. 불씨를 남겨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의 실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동했나? 진주만 공습이 있기 며칠 전에 미국의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5 그리고 렉싱턴-5는 바다에 나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일본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하와이까지 온 이상 기습 공격을 포기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 3차 공격 중지와 미군의 항공모함을 공격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태평양 전쟁의 뒤바뀐 향방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진주만 공습은 오히려 전쟁에 대한 미국의 단결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치욕의 날로 선언하면서 일본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는데요. 정말 분노했겠다. Yesterday, December 7th, 1941,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no matter how long it may take us to overcome this premeditated invasion, the American people in their righteous might will win through to absolute victory.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를 하네. 결의가 보이네, 결의에 찬. 예.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완전 뒤집힌 거죠. 원래 세계 전쟁 1차 안 하겠다 했는데 안 하겠다. 세계 1차 대전 때문에 이제 완전 하겠다. 이제 애국심과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래서 입대하려고 줄 섰어요. 자원을 하게 되는 거죠. 나와서 싸우겠다. 네, 일본은 뭐 축제 분위기죠. 뭐 이겼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이겼다. 네. 그 9명이 올해 발사하면서 죽는데 그 9명을 진주만의 구군신이라고 신격화하고 신으로. 진주만 공습 후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태평양의 다른 섬들을 차례차례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이구, 많이도 점령했네요. 와, 아니 먼저 일본은 진주만 공습 이래 영국령인 말레이 반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하 자원이 풍부한 보르네오, 그리고 식량과 광물 자원이 풍부한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 웨이크 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도의 안다만 제도, 그리고 필리핀의 바탄 반도를 점령한 일본은 인도양에서 태평양을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와. 이게 모두 진주만 공습 후 불과 6개월 만에 일본이 점령한 곳들인데요. 진짜 승승장구했네요. 밑에 다 먹었네. 그냥 동남아시아의 패자가 됐네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일본의 팽창을 가만두고 보고 있었을까요? 가만두지 못하죠. 미국은 일본의 복수전을 결심하고 대대적인 전력 수정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먼저 진주만의 책임을 물어서 킴멜 제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태평양 함대를 지휘할 새로운 사령관은 체스터 니미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체스터 니미츠 사령관의 지휘 아래 미국은 항공모함 호넷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두 척을 일본 영해에 가깝게 진입을 시킵니다. 이때 미국은 진주만 공습 이후 많은 전함을 잃어봤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이끌고 일본 본토 가까이 가는 모험은 이제 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항공모함에 싣고 다니는 짧은 항속거리의 전투기가 아닌 육군이 사용하던 항속거리가 긴 전투기를 띄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위험한 도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군의 전투기는 활주거리가 긴 탓에 항공모함에서 띄우는 것 자체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거예요. 그래, 이게 짧아서 활주로가. 진짜 너무 짧다. 진짜 힘든 기술이에요. 오, 뭐야? 이렇게 도쿄까지 미국의 전투기 16대는 무사히 날아갔고 작전대로 도쿄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부상자를 포함해 사상자가 400여 명가량 발생합니다. 비록 대규모 공습은 아니었지만 일본에서는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일본은 되게 오래된 역사에서 거의 본토를 공격당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수도인 도쿄를 공격당하고 민간인들이 희생되니까 엄청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일본 본토가 공격당한 거잖아요. 이제 예. 일본은 완전 이성 잃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본은 미국을 확실하게 꺾어놓을 다음 공격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령인 미드웨이 제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바로 옆이네. 하와이 제도 옆에. 미드웨이 제도는 하와이에서 약 2,000km 정도 떨어진 섬인데요. 엄청 오네. 일본은 미드웨이 제도를 점령하고 진주만에서 이곳으로 미군의 항공모함을 유인해서 격파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일본 근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출항 자체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게다가 미드웨이는 위치상 태평양의 전략적 거점지이기 때문에 일본은 미드웨이를 이후 예정된 하와이 점령 작전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의 운명은 바로 이 미드웨이에서 결정됩니다. 태평양 전쟁 두 번째 컷,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당시 전투를 벌이기 전 두 나라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예. 네, 먼저 일본은 소류, 히류, 아까기, 카가 4척의 항공모함과 전함 2척, 그 외 점투함 12여 척, 그리고 항공기 276여 대를 싣고 미드웨이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맞네. 예. 그에 반해 미국은 일본의 반밖에 안 되는 항공모함 호넷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2척을 가지고 전함 없이 전투함만 15여 척, 항공기 36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여전히 일본에 비해서 항공모함에서 열세였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어느 면에서나 승리가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투고요. 우리나라를 지자면 명량의 대첩의급, 이 태평양전의 그 터닝 포인트, 중요한 터닝 포인트 됐어요. 우리 뭐 희망이 있다. 결국 1942년 6월 4일 새벽, 일본은 항공모함 4척에서 항공기를 발진시키면서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일본 항공기들은 미드웨이에서 400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미드웨이 제도의 상공으로 진입하여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맞았네. 실제야? 네. 와. 그런데 일본군은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뭐가 이상하지? 그리고 이때 미군의 항공기가 갑자기 상공에서 나타난 거죠. 기습 공격을 펼치려던 일본이 오히려 역기습을 당한 거죠. 어떻게 알고 그 역기습을 한 거예요, 미군이? 예, 여기에는 결정적인 요인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 미국은 이미 일본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어머나. 미국의 암호 해독팀은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군의 무선 교신을 해독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암호 해독가가 일본군의 교신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는데요. 바로 AF,
지칭하는 목표물에 관한 일본의 작전이었던 거죠. 아모 해독가는 AF를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지난 3월 일본군의 교신에서 AF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이 태평양에서 지나갈 수 있는 섬은 미드웨이 제도뿐이었거든요. 그는 AF가 미드웨이 제도임을 확신하고 상관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그의 말을 들은 상관이 들어줬을까요? 못 믿었어요. 예, 아니었습니다. 못 믿었죠. 이 아모 해독가의 말은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묵살당하게 됩니다. 항상 상관들은 그런다. 항상 그래 보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스터 니미츠 사령관에게 보고까지 감행을 하게 돼요. 니미츠 사령관은 다르죠. 그렇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도? 제스터 니미츠 사령관 역시 군의 규율이 있으니까 군을 모두 움직이는 전쟁이니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모 해독가는 AF가 미드웨이 제도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네, 무한경. 네, 혜성 씨. 네, 뭔데요? 그러니까 미드웨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암호에 써서 보낸 거예요. 미드웨이에 식수가 떨어졌어.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려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AF에 식수가 부족하대. 이렇게 암호를 한 거를 가로채서 AF가 미드웨이가 맞네. 이렇게 확신을 한 거예요. 정확히.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예, 미국은 아모 해독의 힘으로 미드웨이 제도 근처에서 항공모함 2척과 함께 일본군을 기습할 만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허를 찌르게 된 겁니다. 이런 미국의 사정을 알 길 없었던 나구모 지휘관은 미군이 미드웨이 제도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공모함에 남은 폭격기의 폭탄을 모두 지상 공격용 폭탄으로 교체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30분 뒤에 온 무선 교신에서 미드웨이 제도 주변에 항공모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적어도 한 2, 3일은 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여기서 또다시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한 대가 늘었네? 그렇죠. 미군의 항공모함 중에는 미드웨이 해전 바로 직전에 벌어진 전투에서 침몰시켰다고 생각한 미군의 항공모함 요크타운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 예. 아니 그러니까 침몰 시켰다고 확신을 했다라는 거는 예. 본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침몰 직전이었던 요크타운을 미국이 다시 살려놓은 거죠. 야, 거의 SCB급인데요? 와, 수리가 잘 고치네요. 예, 요크타운의 상태를 본 전문가들은 전투에 투입하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린다고 진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시가 급한 전시 상황에서 사령관 니미츠는 3개월이나 기다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과 3일 안에 고쳐놓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박이죠. 항공모함 요크타운은 응급 수리만 받은 채 태평양을 이동하면서 계속 수리를 한 결과 결국 복구에 성공을 하게 돼요. 이동하면서 수리를. 대박이다. 두 나라의 항공모함 수가 단 한 척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니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항공모함을 발견한 일본은 다시 목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폭탄 바꿔야지 또. 그렇죠. 이제는 미드웨이 제도의 방어선을 뚫는 게 목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는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시켜야 되는 거죠. 지상 공격용 포탄으로 교체했던 폭격기를 다시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어뢰로 교체해야 되는 거였죠. 하지만 이 교체 시간은 적어도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긴 작업이었습니다. 와.
그런데 이때 일본은 빠르고 가벼운 일본의 특공기 제로센을 투입시켜서 대응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미군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미국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들이 약 280km 떨어진 일본의 항공모함을 찾지 못하고 상공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아이고야. 더 헤매다가는 연료까지 떨어질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구름 아래 바다에 떠 있는 전투함을 발견한 것이죠. 그 전투함을 따라가다 보니 일본의 항공모함이 있는 위치를 찾아낸 미군은 이때부터 대반격을 시작합니다. 미국 항공기가 일본 항공모함 3척에 폭탄을 직격시킨 겁니다. 항공모함 중 한 척인 소류는 폭탄 3대를 맞았고 카가는 너무 많은 폭탄을 맞으며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항공모함 아카기는 단 한 발의 폭격으로 순식간에 타오르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항공모함 히류 역시 끝까지 버티다가 폭탄을 맞아 파괴돼서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의 핵심 전력이었던 항공모함 4척 모두 태평양에서 침몰하게 된 거죠. 다 침몰됐구나. 서로 막 행운들이 막 계속 찾아오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되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운도 좀 따라준 것 같아요. 구름 사이로 갑자기 항공모함이 발견돼서. 그렇죠. 치열했던 이날 전투로 인해서 일본은 항공모함 4척이 침몰했고 전투함 1척과 항공기 250여 대, 조종사 등 3천여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 역시 부활했던 요크타운이 끝내 침몰하게 되긴 하지만 전투함 1척과 항공기 150대, 307명이 전사하면서 완전히 승기를 잡게 됩니다. 이제 일본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거죠. 미드웨이 해전 후 태평양 전쟁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미국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군수물자의 생산을 늘리고 1943년부터 매달마다 최신형 항공모함을 생산해내기에 이르게 되죠. 그 결과 총 90척이 넘는 전투함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제 전력 면에서는 일본을 훨씬 뛰어넘게 된 겁니다. 와. 미드웨이 해전 이후 미국은 가달카날 섬에서 연합군과 대규모 공세를 펼치고 승기를 이어갔는데요. 이후 일본은 마셜 제도와 팔라우 제도, 마리아나 제도에서 패배를 거듭하며 일본의 전세는 완전히 기울고 맙니다. 여기에 2호섬 함락으로 일본군은 더더욱 일본 본토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미국에게 남은 건 일본 본토를 치기 위한 작전뿐이었습니다. 일본군 역시 마지막으로 본토를 방어하는 마지노선까지 온 상황인 거죠. 먼저 당시 오키나와 전투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아이씨. 차이가 많이 나네. 한눈에 봐도 차이가 확 느껴지죠? 아니 이게 항공모함이 어느새 40척이잖아요. 아니 항공모함 40척이면 그냥 끝난 거예요. 진짜 미국은. 와. 미군과 연합군은 4년간의 태평양 전쟁을 마치기 위해 함대를 집결해서 바다에서 오키나와 섬을 일제히 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미군과 연합군은 약 3, 4일간 집중 포격을 마치고 4월 1일 오키나와 중부 해안가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미군은 드디어 오키나와 섬에 착륙했지만 섬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도망갔나? 사실 일본군은 기지인 수리성에서 미군의 상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사전에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까지 남부로 이동시킨 상황이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그때 미군의 머리 위로 일본군의 전투기가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가미카제 특공대의 공격이었죠. 일명 자살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와, 제일 무서워. 와, 자살 공격. 와. 오키나와 바다에 띄워져 있던 미군의 전투함을 약 20척이나 격침하고 157척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와, 아니 많이 했네. 그렇다면 육지에서는 어땠을까요? 상륙했던 미군 중 일부가 남부 아래로 내려가 수색을 펼쳐가던 결과 일본이 만든 지옥의 입구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일본군은 옛 왕국의 성터였던 수리성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수리성 주위로 수겹의 다중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은 일본군을 찾아내기 위해서 미군은 이 빨간 선에서 계속 전투를 벌여가면서 아래로 이제 진격하게 되죠. 이때 일본군은 섬 내부의 험준한 요새로 미군을 이리저리 유인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거미줄을 쳐놓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제 발로 들어오면 공격하는 방식이었어요. 야. 그런 만큼 미국이 점령할 때마다 다음 방어선으로 후퇴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미군의 발목을 잡는 거네. 그렇죠. 이런 미군에게 지옥 같은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아, 소년병인가요? 예. 미군이 포로로 잡은 소년병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일본은 오키나와 주민 중 어린아이들을 선발해서 총알바지로 활용했었어요. 대박이다. 이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무기와 피로써 천황을 지키는 군대라는 이름으로 철혈근황대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와. 전투 중 이런 어린아이들을 본 미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경악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미군의 심리를 이용한 일본군들은 아이들에게 미리 수류탄 2개 정도씩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왜 하필 2개였을까요? 하나는 적에게, 예, 하나는 본인. 맞습니다. 만약 전투 중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는 적에게 던지고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자결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천황의 총과 폭탄이 돼서 미군과 함께 죽으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총알바지로 사용된 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거 찾아내기 되게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이때 일본군은 미군의 눈을 피해서 동굴에 숨을 때 주민들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일본군을 색출하기 전에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려서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하거나 겁을 줘서 협박까지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좀처럼 항복을 하지 않고 일본군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군은 수류탄이나 화염 방사기로 동굴 진지를 하나하나씩 이제 제거해 나가는 거죠. 무슨 두더지다 두더지. 저렇게 불에다가 불 그냥. 오, 뭐야? 야, 게다가 일본군은 전선이 위험해질수록 주민들에게 항복하지 못하도록 이 명령을 내리는데요.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바로 집단 자살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잡히지 말고. 예. 당시 수많은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의 강압에 의해서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요. 세뇌를 당한 결과였죠. 뭐 어떤 식으로 세뇌를 했길래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해요? 일본군은 주민들에게 미군이 주민들을 학살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도조 히데키의 명령인 전진운이라는 이제 훈령을 주민들에게도 이제 적용시켰는데요. 특히 전진운의 내용 중에는 살아서 치욕을 겪지 말고 죽어서 죄과의 오명을 남기지 마라. 항복을 곧 죽어서도 오명이라고 하는 뜻이었죠. 이런 쇠뇌를 통해 주민들은 살아서 포로가 된다는 건 죽음보다 더 큰 공포와 절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키나와 안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참상이 이어졌고 집단 자살을 택하지 않으면 일본군이 수류탄을 던져서 학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와. 이렇게 집단 자살을 택한 곳만 전쟁 중 30여 곳이 넘는데요. 이곳에 있던 조선인들 1만여 명 역시 일본군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왜 서로 죽고 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뭐 항복하는 게 일본한테 뭐 크게 안 좋은 일인가요? 만약에 포로로 잡히면 일본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발설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미군은 5월 11일 수리성 근방 13km까지 방어선을 좁히게 됩니다. 이후 계속해서 진군하던 미군은 수리성 근방의 슈가로프라고 불리는 고지를 향해 속사포와 박격포로 일본군에 맞서서 일주일간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결국 5월 18일 미군은 슈가로프 고지를 점령하면서 빠르게 수리성을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마침내 일본군 사령부가 있던 수리성을 미군이 점령하게 된 거죠. 와. 그리고 이렇게 80일 넘게 벌어진 무모한 소모전으로 인해 오키나와 안에서는 총 2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와, 20만 명? 오키나와 전체 주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나머지 12만 명의 전사자는 바로 오키나와 주민들이었죠. 물론 조선인도 포함되고요. 진짜 왜 그래?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은 목숨을 잃은 태평양 전쟁의 최악의 전투가 바로 이곳 오키나와에서 일어났던 거죠. 트루먼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군의 희생이 나오기 전에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의 항복으로 태평양 전쟁을 완전히 끝내게 됩니다. 최근 일본 최남단 도서 지역에 미사일 부대가 하나둘씩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다시 방어를 명분으로 오키나와를 포함한 주변 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등 또다시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매듭지지 않은 전쟁의 책임, 이것이 여전히 논란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올바른 역사관은 지나간 역사를 반추하여 역사를 제대로 볼 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기를